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탈당설이 표류 중인 야당을 더욱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과오는 분명하지만 그를 탕아 내쫓듯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현명하지도 이롭지도 그리고 옳지도 않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이나 범야권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최대주의, 조금만 수가 틀려도 서로 짐 싸서 갈라서고 보는 분파주의는 생각이 비슷한 소그룹들끼리 잠시는 후련하고 통쾌할지 몰라도 전체 역량의 자발적 축소라는 통한의 결과를 몸서리치게 학습한 바 여러 차례입니다. 비판하되 모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쟁이 계파 패권주의로 흘러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걸러내면 됩니다. 흙먼지가 쌓여 태산을 이루고 황하는 흐린 물도 품어 장강대하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범야권의 분열을 즐기는 그런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15일. 벌써 9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군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월호는 지난 4월 16일에 묶인 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낸 월요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예. 이게 또 좀 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조부모,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넉넉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네. 자기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겠다. 네. 그럼 돈 깎아 세금 덜어주는 거네요. 부자 감세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1억씩은 다 줘도 저기 하겠다. 네. 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뉴스네요. 보니까 네. 담배세 그리고 지방세는 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말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면서 서민 증세가 전방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집권 여당이 추가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이런 의원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데요. 관료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데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박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이 유성걸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발의에는 유성걸 의원 외에 권성동, 김광림, 김상훈, 나성린, 박윤옥, 서상기, 유승민, 유의동, 이현재 의원,
대부분 다 친박이네요. 네.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짚어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은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붙습니다. 30% 할증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교육비 1억 원 비과세는 대단한 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평가. 원칙대로 하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바뀌기 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 30%가 할증 부과된다. 네. 대단한 서민증세의 대단한 부자 감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려면 최소한 1억 원씩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뿐만 아니라 부자 네. 할아버지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네. 자, 이 담배세 증액과 관련해서 2013년 3월에 있었던 김재원 새누리당 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담배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 기여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 층은 가격 탄력성이 별로 없어서 금연 유인이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담배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담배를 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담배값이 2,000원 정도 올라와야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계속 담배 피운다. 따라서 부자 증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김재원 원내부대표는 완전히 남들이 이해할 때 용감하게 노하는 사람이군요. 네, 김재원 의원은 담배값 2,000원 인상 법안을 당시에 발의했었습니다. 어디서 완전히 거꾸로 듣고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손석희 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공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 액수면은 담배 안 피우겠다. 라고 답한 비율 가운데 네. 가장 높은 게요. 8,000원에서 9,000원이었습니다. 이른바 가격 저항선이 가장 심한 그렇죠. 게. 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담배 한 값이 정해지면은 담배 안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4,000원 정도란 말이죠. 4,500원이 보니까 네. 4,500원으로 올리면 약간 흡연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세금이 지금 이번에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예.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최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예. 다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예. 최대 지점, 예. 최적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세수 차원에서는. 예. 그게 4,500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자. 그렇다면은 한 8, 9,000원으로 9,000원으로 올려야죠. 그렇지, 계산하기 좋게 한가에 네. 10,000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세수 감소. 그렇죠. 효과가 왜냐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담배값이 4,500원을 넘어가면 네. 금연율이 확 늘어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4,500원으로 했는데 예. 국회 통과 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는 보십시다만 하여간.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검사 출신의 똑똑하다는 김재원 의원은 전혀 다르게 알고 있군요. 네. 다 자. 아는 거짓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용기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해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분은 참 국무총리 참 험하게 여러 번 하세요. 근데 네. 이젠 또 어디 많이 아프시다고요? 정홍원 국무총리? 예, 71살인데 말이죠. 사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 보면은 71살이면은 청년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자, 정홍원 총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지난주 금요일에 몸살 기운을 보여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말에 퇴원할 예정이었는데요.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을 연장하고, 서둘러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참석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후 사의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수용했지만 문창극 파동으로 결국 계속해서 총리직을 맡게 되면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것이 그의 심신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이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총리 교체 이야기가 나올 텐데 말이죠. 교체할 총리가 없어가지고 정무원 이분을 그냥 그대로 앉힌 거 아닙니까?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 총리의 이 건강을 간절하게 빌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은 사람 고르고 뭐 국민 마음속에서 열리는 청문회 통과하느라고 애쓰고 그러다가 다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요즘 뭐 장안의 화제고 낯뜨겁지만 뭐 성누리당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네. 뭐 어디를 콕 찔렀다면서요? 그 터치라는 게 알고 보니까. 아,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네. 경찰에 낸 고소장을 제가 뭐 그 주요 내용을 입수해서 접했는데 소상이 뭐가 나옵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공소장이면 공개문서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이 정보 보고 형태로 제가 입수를 한 거여서 아니, 우리 청취자 한 분도 올려놓기는 하셨어요. 지금. 예. 24살 음흠. 여성입니다. 네. 91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예. 소녀뻘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 여성에게 77세니까. 예. 박 기자. 이 여성에게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도중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네. 이 캐디가 경기진행본부에 전화를 해서 네. 대단히 이례적으로 라운딩 도중에 캐디를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고당한 캐디 한 분이 오늘 아침에 국민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경기 중에 캐디가 교체되는 일은 이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 경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이 15일이죠. 15일. 내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면 가니까. 수사상 피혐의자, 피내사자 신분이고요. 출석 요구 장소는 강원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직 국회의장 참 모양새가 이 참 말이 아닌데 말이죠. 이분 골프 한 번 잘못 쳤다가 원주 여러 번 갑니다. 예. 그날 골프 친 것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인가 하는 골프장이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사과 겸 무마하려고 따로 갔지 않습니까? 예. 캐디 만나서.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경찰이 오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자주 가시네. 이 박희태 전 의장 9월 11일에 성추행을 했군요. 네. 9월 11일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손녀뻘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박희태 전 의장이 손녀뻘 귀엽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네. 이 경기 보조원이라고 불리는 이 캐디 네. 이분의 그 고소장을 보게 되면은 그게 진짜 손녀를 귀여워서 하는 거라면은 이게 정말 이 집안 참 기가 막힌 집안이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간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정가 브리핑, 정가 산책이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한 1, 2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국회 대청소를 하셨다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셨구나. 네, 보지는 못했어요. 하긴 예. 기자실이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청위에 일부러 올라와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예, 거의 지하에 가깝죠. 1층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층수는 1층인데 뭐 묘하게 현관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나와봤자 그늘이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 반장들은 바빠서 밥 먹을 때 빼고는 사실 기자실 뜨기도 좀 힘들긴 하죠.
그나저나. 아니고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그런 거죠. 아이고, 또 뭐, 사실은 잘 아시네. 저기, 이렇게 예, 예. 웃을 때가 아니죠, 오늘. 뭐, 새누리당 반장, 여당 반장이긴 하지만, 지금 야당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감정이 막 치받고 서로 해서는 안 될 얘기들도 까서 나오고, 양자 진술이 다르고, 막 전형적인 최악의 국면인데, 그렇죠.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직을 그만두는 건 물론이고 나더러 죽으란 얘기냐, 차라리 이럴 바야 탈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얼핏 비치면서 표류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표류보다 더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국회 기자실에서 우리 양 기자 등을 비롯한 고참 기자들은 이 상황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이제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당의 모든 당무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그렇죠. 당사자가 나 탈당할 수도 있다,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으니, 네. 사실 당 내 사람들도 굉장히 좀 사실상 멘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고 상태고 지금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없죠. 공식적인 지금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걸 법적으로 지금 대표하고 있는 당사자가 탈당 카드를 꺼냈으니, 사실 저도 국회 10년 넘게 출입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도대체 진위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좀 물어봤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직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칩거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의 핵심 당직자들도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어수선하다. 단순히 근데 어수선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동안이니까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게 최선의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과정의 프로세스야 어찌됐던 네. 이 문제를 정말로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섰으면 사실 직을 걸고 이 협상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협상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당의 운명을 걸어놓은 거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뭐랄까요? 이건 아주 무책임하다는 말도 너무 점잖은 건데. 그렇죠. 사실 좀 그런 양상이죠 지금. 지금 탈당설이 일단 흘러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본인의 멘트로 그렇죠?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럼 탈당 설자를 붙여서 얘기를 합시다. 이거 협박용입니까? 배수진용입니까? 일단 탈당 문제가 설마는 아닌 게 네. 이게 지금 한 언론이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보도를 했어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워딩을 빌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용이냐 아니면 협박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배수진용이냐. 배수진이냐 이렇게 보면 예. 둘 중에 어떤 거인지 사실 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예. 이 두 가지 모두가 별로 이렇게 탈당 카드를 꺼내 들어서 설명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구하고 도대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탈당 카드를 꺼냈는지는 이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배수진을 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거취 문제가 곧바로 지금 제1야당 130석의 이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이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문제를 그 문제로 자신의 거취를 배수의 진을 친다? 그것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당대표가 공당을 두고 걸구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얘기가 안 되죠. 네. 공당의 어떤 이해 혹은 공당의 의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자신의 직을 거는 건 되는데 있는 일이겠지만 네. 자신의 거취를 위해서 당의 운명을 걸어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부 분란이 있고 서로 총질이 오가고 있으니까 네네. 모두가 살아야 할 공용 공간인 아파트 전체를 어떻게 뭐 저당 잡히고 지금 뭐 하자 뭐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래서는 안 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노차에 거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그 정치인 박영선 개인으로서의 역량, 뛰어난 역량 네.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것하고 실제로 이 공당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춘 혹은 그 훈련이 돼 있는 정치인이냐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일 거다라고 맨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서운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럴 수 있죠. 여기저기서 이제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든 또는 이제 비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과정에 대한 문제든 사실 서로 설명하는 바가 좀 다르고 이게 이제 마치 진실 게임 영상으로 번지는 이런 것도 좀 보기 볼썽사나운 문제이긴 한데 모습이긴 한데 네. 어쨌든 지난 금요일이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쨌든 문재인, 김한길, 정세균 등등 해서 이 당에 원로들하고 또 그렇죠. 그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개파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로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자신의 원내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이제 이들 개파에 뭐 소속돼 있는 의원들 최소 15명에서 약 30명이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뭐랄까요 그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협상뿐만 아니고 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였고 또 나름대로 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배신의 정치가 어딨느냐. 예. 이렇게 분개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탈당은 어야 하는지 네.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좀 지켜는 보십시다만 사실 이런 얘기 가지고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지 뭐 그만둘지 어떨지를 포함해서 본인의 정치적 과오가 더 커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령 내부에서 매우 듣기 싫은 반기를 든다 해도 정치적 거취를 놓고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탈당 얘기한다는 것은 당의 대표가 탈당을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격 미달이죠. 한국 헌정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저도 진짜 네.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당대표들끼리 뭐 이렇게 통합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 있는데 이건 갑자기 혼자 집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새누리당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박희태 의장님의 뉴스는 뭐 사회면이니까 아까 전한 걸로 하고 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세력화 양상 항상 정권 2주년 차 앞두고는 슬슬 항용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네네. 조금 더 꿈틀대는 양상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던데요. 워낙 그동안의 19대 총선을 통해서 들어온 19대 국회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이 집권 여당의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 자체가 네.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음흠. 최근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이 두 개가 동시에 아침 7시 반에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하나는 아침 소리라는 명칭의 모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모임의 구체적인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아침소리라는 명칭은 사실상 좀 보면 김무성 대표하고 좀 가까운 이런 의원들이 주로 모여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뒤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의원 모임에는 이른바 예전에 남원정이라고 해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시작됐었던 네. 이 한나라당 내 이 소장 개혁파 모임, 이 흐름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좀 개혁 성향이 좀 있는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이 오늘 두 개 모임이 동시에 이제 아침에 조참 회동을 했었는데, 서로 얘기되는 내용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긴 했지만, 이 아침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당 지도부, 당권파가 얘기하는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어허. 이런 건데요. 반면에 아직 모임의 명칭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소장개혁파 모임은 이게 집권 여당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막중해졌고 따라서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하고 직권상정이나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두 가지 모임이 앞으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력화를 통해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좀 유력한 정치 그룹으로 성장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고는 집권 2년차 정도 되면 이 여권 내에서도 이제 권력 지도가 서서히 또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건 이 두 개의 모임이 18대 국회에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민본 21이라는 소장 개혁파 모임이 있었고요. 예. 또 함께 내일로라는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재선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모임이 사실은 서로 경쟁하는 듯 하다가 사실은 좀 흐지부지 돼버렸고, 예.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박근혜 비대위로 가면서 사실은 친박 1세로 그냥 유야무야 된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네. 그 두 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정치권을 좀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컬러를 어떻게 입혀가느냐, 그리고 그렇죠? 2016년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아침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당권파의 목소리와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 네. 좀 하나의 큰 흐름을 좀 새롭게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하,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직 몇 모임의 명칭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 소장개혁파 그룹은 사실은 계속해서 당 내에서 좀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이런 색채들이 좀 하나의 이제 집권 여당 내에서는 지금 전혀 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좀 뭐랄까 유의미한 정치적인 의견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보는 게 다음 총선과 대선의 큰 밑그림이 어떻게 가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거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분석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 기자.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6시 35분 들어왔습니다. 뉴스 재구성,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해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잠시 게시판을 보고 지구촌 이슈 들은 다음에 행간,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 말씀, 이런 순으로 남은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약 23분 정도 쓸 수 있군요. 우선 카타리나 조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이 앞 방송이니까 아마 금요일일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지금이라도 짧게 말씀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그 조작, 기기 조작 이렇게 만지는 거가 서툴러서 한 번도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걸 못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이지만 일부러 짬을 내서 그냥 오후 3시인가에 올리셨더라고요. 제 방송은 6시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마음먹고 일찍 올리셨는데 정치인들을 좀 무안하다 싶을 정도로 꾸짖어준 것, 인터뷰에 응했던 정치인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 쪽 의원은 우리가 인터뷰 섭외 요청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뺍니다. 육사 선거 전에 남경필 의원 측하고도 제가 직접 몇 차례 전화를 하곤 했는데 할 듯 하다가 막판에 그만두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편치 않은 인터뷰거나 또는 편치 않게 생각하는 매체일 수는 있겠지만 귀하가 정말 큰 정치를 꿈꾼다면,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남원정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합리적 개혁 보수라고 한다면 우리 정도의 매체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이다. 제가 학교 선후배 관계고 학교 다닐 때 조금 알았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야당 의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당 의원들에게만 좀 입바른 소리하고 때로는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막 거세게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간혹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민심을 전한다는 것, 정서를 교류하고 나눈다는 것, 교감한다는 것,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감한다는 것, 그거 뭐겠습니까? 네, 점잖게 말을 할 때는 하고, 그 점잖함,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매섭게 질문하는 것은 저는 특히 방송 종사자로서는 지향해야 할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의는 지키되 매섭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카타리나 조우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당신은 좀 편하게 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한 번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주조는 이틀간, 그러니까 토일, 저일은 이제 뉴스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틀 보내는 동안 야권의 움직임, 특히 이상돈 중앙대 교수 영입과 무산 과정에서 오갔던 얘기들,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언론 인터뷰, 그리고 그 커튼 뒤에서 오간 얘기들이 불쑥불쑥 폭로되는, 공개되는 과정에서의 곤혹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과 한숨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대로 역시 게시판에 드러나고 있군요. 몇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써주셨는데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서 제가 찾기가 오버 아닌가요? 님께서는 책임지라는 게 탈당하라는 얘기인가요? 머리 아파 이랬는데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정치적 과오가 있다면 누구나 과오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로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오인가 아닌가, 과오라면 어느 정도의 꾸짖음 또는 문책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가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가서 전자적으로 턱 올려놓으면 100g당 얼만데 7,276g이 나왔으니까 값이 얼마다, 그렇게 매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이고 반은 정서인데 타이밍을 놓치니까 자꾸 상처가 더 심하고
아물지 못하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고 자꾸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소독 한 번만으로도 될 것을 나중에는 외과적 수술까지 해야 하게 되는. 근데 지금 이번 과정은 너무 빨라버렸다는 것과 명색이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갑자기 조타수를 키를 놓고서 나가버리겠다고 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정치적 과오를 인정한다.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근신하는 자세로 하겠다. 세월호 특별법 여전히 막혀있고 리더십을 상실한 나 박영선 체제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다. 우리 당내의 이런 사정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더 기다리게 해달라는 것도 너무 송구하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당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새 대표진에 의해서 여당과 본격적인 그리고 힘 있는 협상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본인의 명예와 무관하게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게 맞다. 저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삼선급 그동안 저격수 BBK 때 얼마나 혁혁했습니까? 그런 박영선 의원에게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어떤 분께서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박영선 탈당이 사실이라면 네 번째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닉네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하고요. 낭만고양이님 아주 이분도 촌철살인 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냐 박영선 왜 그래 라고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은 굉장히 문학적인 필치로 요즘 또 후기 같은 데 보니까 국물 뉴스인가? 이렇게 닉네임을 제 문패를 달아서 올려주시던데 시청자 객원 칼럼니스트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늘은 대구에서 박근혜와 삼성이 손을 잡았네요. 이젠 대놓고 재벌과 연애질. 제발 7시간만 하고 떨어지시길. 어느 분이 다녀가신 모양이죠? STYOU?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방송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많이 다른 모양인데 그거를 아주 좀 격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표현을 순화시켜서 점잖게 하면 서로 좋을 텐데요. 네. 어쨌거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셨군요. 그냥 친노들끼리 해먹어. 진행자도 완전 무슨 바 같은 얘기인데. 본인의 품격을 본인의 스스로 깎아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고양인, 두 번 언급하게 되네요. 1부터 12번까지 번호를 쭉 매겨서 이상돈, 문재인, 박영선, 안경환 이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것을 지금 시간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실은 엄청나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시민 H님은 박희태 이런 몹쓸 품격 높은 이강윤의 오늘 게시판에다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아주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읽기는 뭐하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그랬다면서요. 손녀같이 생각해서 어쨌다. 그럼 박희태를 할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뭘 한번 찔러볼까요? 이런 말도 누가 올려주셨는데 아주 통쾌는 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그걸 리바이벌 제 육성으로 읽어드리긴 뭐하고요. 네, 60분 체제로 오면서 소통 시간이 조금 줄었던 것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부터 뭘 바꿔볼까 했는데 9월 달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고요. 10월 달부터 다시 이강윤의 오늘의 시간 복귀 또는 60분보다 확대 어느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코너 및 출연자들 역할 교체나 조정 이런 것도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9월 달까지는 현 체제로 가는 걸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10월 개편 내용이 부분 개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공식적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시판 이 정도 보고 지구촌 이슈 들어볼까요? 장혜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리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외신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쩝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 시차 때문에, 약 열 몇 시간 정도의 시차 때문에, 월요일 날 외신부에서는 막 뉴스 만드는 거 좀 애를 먹고 하던데. 주말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오긴 하는데요. 네네. 그 숫자가 주중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쪽은 또 주로 이제 서방의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실질적인 휴일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돌발적인 사건 사고 말고는 정책이나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큰 뉴스는 좀 아무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웨덴 총선 잠깐 좀 짚어볼까요? 네. 좌파 연합이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스웨덴의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 주도의 좌파 연합이 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BT의 출구조사에서 3인당 주도의 좌파 연합은 44.8%, 온건당 주도의 집권 우파 연합은 39.7%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민 반대 정책으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민주당은 1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제3당에 오르게 됐고요. 또 페미니스트 정당인 여성당은 의석 배분 기준인 4%의 득표를 넘겨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좌파연합은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의 연합이었는데 이제 좌파연합이 여성당도 파트너로 끌어들여 절반에 육박하는 연립정부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율 차이가 큰 건 아닌데 스웨덴 국민들이 이번에 우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우파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2006년 우파가 집권한 후 국가가 지원하던 요양소와 유치원 등은 민간 기업에 넘어갔고요. 보육과 의료, 또 양로 요양 부문의 복지는 줄고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증가했습니다. 또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가 OECD 국가 중 8위에서 역대 최저 성적인 28위로 떨어지면서 네. 스웨덴의 그 무너진 무상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말씀 마저 하시죠. 네, 결국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민영화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네. 이런 친기업적 시장주의와 민영화의 폐해에 스웨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스웨덴 하면은 자랑할 만한 그런 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북유럽 네. 3국의 가장 큰 형, 이른바 빅브러더, 그 나쁜 의미의 빅브러더가 아니고 큰 형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는 2,700만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구수보다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추, 북유럽을 대표하는 중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게 무상교육 시스템인데 네. 독일과는 조금 다른. 네. 근데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도 무너져 가고 있다. 네. 네, 그동안에 스웨덴을 대표하는 이른바 스웨덴다움. 그것에 상당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나중에 스웨덴 본래 무상교육 시스템과 최근에 그게 어떻게 균열이 돼서 정권을 내주게 되기까지도 한번 조금 소상히 한번 짚어서 며칠 내로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3인당 당수. 이쪽 발음이 좀 어렵죠? 스테판 레프벤. 어떤 사람인가요? 스테판 레프벤 당수는 철강노도 지도자 출신이고요. 네. 13살 때부터 사회민주당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3인당 최고위원을 맡게 됐고 2012년 1월부터는 당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레프벤은 온건당 당수인 현 총리의 감세 정책에도 실업률이 증가했고 또 민영화 정책 때문에 보육과 의료, 양로 요양복지가 후퇴했다고 이렇게 비판해 왔고요. 예. 최근에는 은행과 부자 과세로 한국 돈으로 약 5조 8천억 원을 마련해 복지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13살 때부터 3인당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도저히 잘 연상이 안 됩니다. 예, 오늘 멀리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사회복지 모델이기도 한 스웨덴의 정치 권력 변동 과정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이슈의 장혜림 외신 전문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아직도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느냐, 4월 16일 당일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은 계시겠습니다만, 그날이 사건의 핵심이자 키죠.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열쇠. 세월호 전원구조, 이런 대형 오보의 주범은 정부였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먼저 한 대목 들으시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행정관료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윗선 보고가 방송 보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갉아먹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수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에 젖은 적폐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국회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국론 분열까지 만든 셈이다. 특히 감사원이 사고 책임을 물어 관련 부처 행정관료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우리 최혜윤 PD의 리딩을 듣고 있으면 아주 뉴스가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는 듯한,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일 오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한 게 도대체 사람 머릿수도 잘 못 세는 거냐? 왜 전원구조라고 했다가 실은 승객의 4분의 3가량, 거의 전원이 사망인 거냐? 지금 이거 하나 하고, 눈앞에서 침몰해 가는데 왜 우리는 보고만 있었느냐? 왜 이틀 동안 우리는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전 국민이 304명 승객이 6살짜리, 7살짜리부터 70대 노인까지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그러다가 우리는 집단적 가해의식, 트라우마를 안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 앞부분이죠.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전원구조 오보는 두 갈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 이쪽 사이드에서 하나가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진도군청의 공식 브리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경기도 교육청 오보건은 오전 10시 55분부터 11시 한 7, 8분 사이에 포착돼서 퍼진 겁니다. 그게 이제 경찰이 무전 보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다 건졌나봐, 이제 이런 얘기가 돈 것을 확인 없이 문자 메시지로 학부형들에게 알렸고, 그 전원구조했다는, 안심하셔도 좋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보하고 캐치하고서 바로 자막에 띄우고 이제 뉴스 흐름이 그렇게 됐죠. 그게 11시 한 7, 8분 때 얘기입니다. MBN과 MBC 사이에 18초인가 누가 더 빨랐다 이런 얘기는 오갔는데, 자막으로는 MBN은 균형을 취했고 오보는 실질적으로 MBC가 했다. 왜냐하면 MBC가 지상파니까 좀 그렇게 보는 게, 그냥 언론 현업 종사자인 저로서는 MBC 오보라고 보고 싶고요. 그건 이제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 일어난 뉴스 소스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뒤늦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차근차근 조사를 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 진도군청의 비모 과장이 박쯤 되겠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190명이 추가 구조돼서 오후 1시 20분쯤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진도군청에 차려진 사고대책본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찰의 무전을 듣고 문자 메시지로 부모님들 안심하세요라는 것보다는 훨씬 공식성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사람 머릿수를 잘못 센 거예요. 저쪽에서 몇 명 배 태우고 출발했어. 그러면 받은 측에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합산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해경과 전남도청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중대본 상황실이 이런 사실, 그러니까 박 과장이 저지른 기초적인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청와대에 보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안행부 2차관이 계속해서 그것을 되짚기만 하다가 사람 숫자 잘못 셌습니다. 미안합니다. 되풀이됐던 겁니다. 자, 한 대목만 더 짧게 듣고 행간을 마무리하고 클로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은 또 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행정부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1시간 간격 총 6회에 걸친 언론 브리핑에 집중했다면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론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이 오전 8시 5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 국가안보실 등의 보고를 지어냈고 피해 구조 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해 전파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초동 대응 미숙 및 상황 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 불신을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워낙 똑떨어지게 잘 썼기 때문에 지난 5일 각 부처에 통보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즉 감사원이 쭉 감사하고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런 사람 조치하시오. 여기에 보면 안행부 재난관리국장 핵심 자리입니다. 징계 책임이 아닌 단순 주의로 처분이 됐습니다. 안행부 재난관리국장 이 사람은 2013년 9월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 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시 핵심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대본 운영 등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엄중 문책 대상이었는데 총리실과 감사원의 특별검사 결과 단순 주의 처분만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게 감사원과 대통령의 적폐 발언 이후 이 정부에서 6개월 가까이 동안 5달 넘게 치러지고 있는 유일한 징계이자 조치입니다.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행간이었고요. 시간상 클로징은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